좋아요, 구독. 네, 이사님 먼저 이제 6월에 말미가 다가온 만큼 6월 증시를 한번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6월 증시 어떻게 평가해 보셨습니까? 6월은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이제 해외 증시는 되게 좀 견조했던 것 같은데 한국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피는 그래도 그 연중 최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조금 나았는데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지금 오늘도 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남들 오를 때 못 오르고 빠질 땐 더 빠지는 좀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인데 이제 그 배경은 결국 좀 2차 전지도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코스닥에선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 섹터가 최근에 좀 뭔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흘러내리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나마 코스피도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 상승에 비하면 썩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뒤늦게 삼성전자가 어쨌든 다시 8만 원을 넘어섰고 현대차가 힘을 좀 많이 내주고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지만 하이닉스도 6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들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대형주 쪽에 힘이 좀 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코스피가 견조했던 반면에 6월 달은 좀 코스닥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답답했던 그런 좀 한 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6월 하면 사실 뭐 주도주는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도 이슈 플레이가 계속 일어난 만큼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좀 혼란스러우셨나요? 아니 그 지금도 증시를 보면 사실 지수를 보면 굉장히 답답하지만 근데 그 안에서 이게 공통점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실적하고 뭔가 성장 스토리가 이게 잘 매칭이 된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그 화장품하고 뭐 변압기 관련주 이런 쪽하고 최근에 조선주들 이런 쪽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수 위주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 성장이 지금 잘 나오고 있죠. 뭐 조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해외 쪽에서 이 수출액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영업이익까지 증가하면서 숫자까지 좀 이렇게 검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그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주로 이제 기업들 중에 이렇게 올라간 기업들 보면 최근에 뭐 꿈비라는 기업을 예로 들면 이 기업들도 최근에 한번 정부 정책으로 한번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다시 원위치 됐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게 연속성이죠. 연속성하고 과연 숫자가 나와 주겠느냐 이런 정책에 의해서 당장. 근데 그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주가가 그냥 반짝 상승은 해주는데요. 문제는 연속성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상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수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뭐 조선 아니면 그 뭐 화장품, 특히 미국 비중 높은 화장품이나 변압기 이런 섹터들이 왜 이렇게 상반기에 좋았을까? 이 공통점들이 다 있거든요. 결국엔 수출 잘 되고 근데 수출이 잘 되면서도 이익을 제대로 좀 뽑아주는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이렇게 좀 답답한 장에서도 성과를 되게 많이 내줬어요. 근데 하반기에도 결국엔 우리가 어쨌든 수익을 내려면 그런 업종들을 계속 좀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좀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속성이 나오는 쪽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달리는 방산주입니다. 방산주와 관련 최근 뉴스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방산 파트너십을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주가 역시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방산주 상승 이유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방산주가 좀 최근에 한두 달 부진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유럽에서 그 해외 무기 쓰지 말고 유럽 내에서만 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폴란드 수출 이후로 좀 안 될 거란 좀 분위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루마니아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국방부 장관도 이번에 좀 간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루마니아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언론 보도로는 거의 확정이 됐고요. 아마 7월에 아마 이 계약서를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 외에 동유럽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굉장한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게 그만큼 한국산 무기가 견제를 받아도 이걸 써야 될 정도로 지금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이 좀 최근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괜찮고 또 폴란드 K2 전차가 이게 지금 180대밖에 지금 수출이 안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00대 정도 아마 계약을 맺은 걸로 아는데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계약을 맺는데 처음에 1차는 180대였거든요. 근데 2차 수출 계약도 아마 조만간 성사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도 중요하지만 이걸 실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이게 매출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장이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방산주들 좀 눌러있던 이런 주가 흐름들이
또 좋아지는 모습이고 여전히 그리고 지금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일단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방산주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처럼 글로벌 분쟁 산재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하기도 했고 뭐 협정 체결 이슈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이 상황, 방산주의 구조적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 상당히 지금 이 전쟁도 갑자기 나기 시작을 네. 하고 전혀 생각도 못 했잖아요. 전쟁이 날 거라는 거.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게 쉽사리 그냥 해소가 될까?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또 레바논은 뭐 전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가장 걱정되는 곳이 그 대만 해협죠. 이쪽도 아직도 있고 뭐 우리나라라고 사실 뭐 100% 안전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또 러시아랑 이번에 북한하고 이번에 또 정상회담을 또 가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 방산에 대한 어쨌든 수요는 계속해서 저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계속 좀 이어진다면 어쨌든 이제 무기 수출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한국산 무기에 대한 어떤 수요는 저는 좀 구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 그래서 방산주의 흐름 주가 좀 많이 올라와서 조금 부담은 되지만 이걸 일회성으로 볼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회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연작을 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방산주에 대해서 증권가 시각도 긍정적입니다. 그 안에서 기업별로도 특징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들이 몇 개 있지만 좀 하나그룹이 사실 많긴 네. 많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K9 자주포 또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이거 수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또 이번에 루마니아에 들어가는 것도 K9 자주포거든요. 그래서 K9 자주포 효과로 지금 상당히 실적 성장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수주 잔고가 아마 77.28조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은 전차죠. K2 이제 전차로 좀 유명한데 이 장갑차 백호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수출을 역시 잘하고 있고 특히 수주 잔고가 6.9조 원 정도로 순항을 잘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일단 중동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미사일이 주력이죠. 그래서 천궁 같은 그래서 천궁 2를 이번에 사우디에 4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었고 2년 전에는 아랍에미리트에도 비슷한 규모로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중동은 서로 미사일로 좀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주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아마 공시가 떴던 것 같은데 그 한국항공우주가 그 이제 KF-21 이제 네. 차세대 전투기 양산 계약을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이제 방위사업청하고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이제 아마 이번 달에 이루어질 걸로 다들 좀 예측을 했는데 정식적으로 공급 계약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이제 생산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됐고 어젠가요 그 한국항공우주가 그 페루 쪽에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또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이 결국엔 지금 뭐 방산 쪽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수주 잔고를 잘 쌓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가운데 그러면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 저희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항상 투자하실 때 시계열을 좀 정해야 되는데 네. 방산주를 길게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구조적으로 좀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신냉전이 이게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무기의 또 가성비가 워낙 또 좋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부품 쪽에서도 엔진이라든가 뭐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변속기나 이런 것들을 사실 그 독일 걸 좀 의존을 했는데 네. 지금 국산화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품 쪽에서도 국산화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확실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155mm 포탄 이게 미국 백악관에서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만드는 또 국내 기업도 또 있기 때문에 155mm 포탄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방산업종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그 안에서 방산 부품을 좀 국산화하고 있거나
포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약간 중소형주들이 좀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대형주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주 전반적으로 긍정으로 보시되 국산 그리고 포탄 관련된 기업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날개단 조선 방산 매력 겸비입니다.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또 다른 종목군을 꼽자면 바로 조선주 쪽이었습니다. 상승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조선사들이 이렇게 좀 최근에 주가가 좋은 거는 뭐 수주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있는데 결국엔 흑자전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굉장히 실적들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이제 1분기부터 대부분 이제 흑자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나왔고 가장 부진한 회사가 현대미포조선인데 네. 이 회사도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최근에 견조한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배들이 아시지만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하를 이제 관통해서 가야 되는데 네. 뭐 수에즈 운하도 그렇고 여기를 통과를 못하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죠. 이러면 이제 운임도 올라가고 항해 거리가 길어지니까 선박의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발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조선사한테 좀 좋고 또 거기다가 오래된 배들도 지금 이제 오래된 배들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이제 줄여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선박의 탈탄소 정책이 이제 나오면서 교체 수요가 또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사들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주들 주가 끌어올린 요인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그룹의 경우에는 미국의 필리 조선수를 인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의 조선업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방산까지도 영역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당장 뭐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방산 말씀, 조선이 방산과 뭔 상관이냐 이제 예전엔 그랬죠. 근데 네. 이젠 조선에 방산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미군이 지금 함대가 되게 좀 부족한 상태인데 문제는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 경쟁력이 그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함대 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 필리 조선소만 해도 원래 노르웨이 기업인데 미국 그 필라델피아의 그 줄임말이죠, 필리가. 근데 이제 그 미군 최대 해군 기지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노후화 돼가지고 여전히 수익성이 좀 좋진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이 조선소는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거든요. 미국의 필요성도 분명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이제 조선 선진국이 배를 좀 군함을 만들어주길 원하는데 미국은 법에 의해서 미국 내륙에서 운행하는 배들은 미국 조선소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출이 불가능해요,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정상화시켜서 그것도 좋겠지만 미국의 해군 군함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함정들이 되게 노후화돼 있으니까 그 선박 수리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적자인 조선소가 당장 숫자에는 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몇 년을 본다면 당연히 그 미국 시장에 이렇게 방산으로 또 우리나라가 들어간 지금 이런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그룹의 이번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는 한국의 조선이 이제 미국 그 심장보조 그 방산 안으로 들어갔다는 네.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까지 붙은 조선주 투자 전략은 저희 어떻게 짜볼까요? 조선주들도 최근에 오늘도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며칠 좀 급등해서 조금 이제 가격 부담은 좀 생겼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가는 사이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수주도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이 방산 모멘텀까지 이제 붙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번 볼만한 기업들은 그 본행제, 그러니까 LNG 운반선에 이제 LNG를 담는 이제 그 보관 화물창이죠. 거기에 이제 단열재로 본행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기업이나 역시 어느 배든 간에 엔진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진을 만드는 제조사나 부품사.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그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중국 반도체 생산량 급증입니다. 자,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중국 반도체 생산량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지금 중국이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네. 생길 수 있는데 다만 다행인 건 중국이 만드는 반도체는 범용
좀 이제 급이 좀 낮은 거죠. 낮은 거고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드는 건 첨단 반도체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쪽 영역은 아직은 침범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좀 저는 좀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중국이 이렇게 그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건 결국에 미국과의 경쟁이죠. 이게 반도체를 어쨌든 자립하지 않고는 미국과 싸워서 이기기가 좀 어렵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을 안 해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자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꽤 놀라워요. 어쨌든 중국이 이 정도까지 기술력이 올라왔나 할 정도로 잘 만들고는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만큼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한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을 쫓아오기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이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반도체 투자를 계속 해나갈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장비 회사한테는 저는 수혜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미국이나 네덜란드 장비를 못 구매를 하니까 대신 한국산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장비 회사들한테는 어쨌든 수혜가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키워드 알아봤고요. 여기에 이제 염승환 이사님의 촉이 본격적으로 발동할 시간입니다. 7월에 공략할 업종과 투자 전략 전해주시죠. 7월도 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좀 차별화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좀 나아질 만한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좀 구축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조선도 괜찮고요. 네. 방산도 괜찮고 그다음 반도체 쪽에서도 아까 중국 쪽에 납품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그동안 후공정만 좋았잖아요. 근데 네. 반도체 전공정 쪽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인공위성 사업. 그래서 우주항공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하반기 또 변수 중에 하나가 중국 소비 부양이거든요. 거기에 수혜를 받는 쪽이 바로 석유화학 기업들. 이쪽도 턴어라운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좀 많이 비교하는데 어쨌든 한국이 못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또 싸다는 매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 떠나지 마시고 한국 안에서도 기회를 잘 찾아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런 업종과 실적주 중심으로 네. 좀 조정 시에 비중을 늘려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